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혹은 뭐 산업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질문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위즈덤 칼리지 김상균 교수님의 시간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혹은 저희 3프로TV 앱을 통해서 다운로드 그리고 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전병서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중국은 지금 장이 좀 괜찮아졌죠? 미국하고 완전 반대로 갔죠. 그렇죠. 아니 제가 뭐 중국 시장을 직접 중국 시장에 그러니까 홍콩 시장에 상장된 걸 조금 투자하기도 하지만 ETF라고 그러죠. 왜 중국의 무슨 신육성 사업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제 모아놓은 ETF가 있었는데 그걸 좀 전에 샀었거든요. 근데 한참 한 30% 빠지더니 요즘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락보다는 조금 뭐 못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꽤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이 요즘 분위기가 좋은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 네, 중국은 네. 그 외국인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장이라고요? 중국을 울린 것도 외국인이었고 네. 또 지금 웃게 만드는 것도 이제 외국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주가하고 미국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간 게 4월 달부터입니다. 근데 그것의 이유는 물론 3월 달에 보면은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그 매도를 해 한 450억 달러 정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 급락의 뭐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4월, 5월, 이제 6월 들어서 내리 이제 석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6월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주까지 해서 거의 580억 달러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 시장을 이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뭐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피크아웃 중이지만 중국은 이제 바텀아웃 하는 중. 그래서 결국 스마트 마니가 이게 그 정확하게 네. 이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피크아웃을 하는데 중국은 바텀아웃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은 미국의 물건을 파는 게 가장 큰 포션일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를 좀 봐야 되냐면 네. 과거에는 뭐 세계 경기의 시작도 미국이고 끝도 미국인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그 구조인데 2020년부터 시작된 최근 2년간 이제 사이클은 이건 미국 주도가 아니라 코로나 주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누가 빨리 안정화를 시켰냐가 경기 회복에 그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것이고 네. 코로나를 상황 오판해 가지고 늦게 안정화를 시키면 경기가 늦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네. 우리로서는 뭐 중국이 아주 어떻게 보면 고약한 나라인데 코로나를 발병시키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발뺌까지를 했었지만 네. 중국은 사회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48일 만에 5천 명 이하로 이제 확진자를 안정화시키고 그 바람에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되는 경기 사이클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호황을 맞았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황을 오판했던 거죠. 네. 그래서 독감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했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가장 많은 사망자, 가장 늦게 이제 안정화를 시키는 바람에 경기가 이게 피크 치는 것이 가장 늦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제 2021년부터 경기가 하강에 들어갔고 미국은 이제 금년부터 지금 하강에 들어가는 단계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먼저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이래 놓고 보면은 아마도 그 상해의 그 도시 봉쇄까지 들어갔던 저 오미크론이 아마 밋밋하게 길게 가는 L자 경제거나 아니면 U자 경제 정도로 중국 경기가 갔을 법했는데 네. 이게 V자 경기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지금 좀 괜찮은 분위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역할을 좀 크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갈 수 있었던 건가요? 경기 부양책은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게 확진자가 이제 대폭적으로 줄어든 게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네. 6월 1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봉쇄를 해제한 게 6월 1일부터예요. 3주밖에 안 됐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주가의 반등이나 상승은 이 4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 결국은 이제 돈의 예지력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총명한가. 네. 그래서 4월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상해가 봉쇄되고 중국 전체가 이제 뭐 봉쇄 단계로 들어가는 뭐 우리로서 놓고 보면 정말 최악이다. 네네네. 중국 저거 공급망 단절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이런 이제 느낌의 그 시점에 이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들어온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스마트마니들의 특성이라는 것이 네. 최고의 투자 타이밍은 이제 길거리에 피가 흥건하게 고였을 때다. 이제 그게 바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제 4월에 네. 최악의 이제 도시 봉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투자가들이 투자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뭐 그것만 갖고서는 2% 부족한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미국과 반대로 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네.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의 공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공포예요. 근데 금리 인상 공포의 근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넘어가서 이제 40년 만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인데 중국은 뭐 연초 지난 연말만 해도 디플레를 고민할 정도로 이게 CPI가 1%가 안 됐다가 최근에 한 2%까지 올라왔어요. 중국이요? 그렇죠.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네. 중국은 이제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물가 부담이 없어서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예. 금리 인상 공포에서 네. 중국은 자유로운 거죠. 아니 이게 근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원자재가 이렇게 비싸게 그리고 뭐 곡물이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다 비싼 건데 어떻게 중국은 CPI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이 CPI 구성 요소가 서방 세계하고 중국은 다릅니다.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이제 물가라는 것은 네, 네. 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목들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이제 먹여 살리는 구조다 보니까 네, 네, 네. 이 먹는 것, 소위 말하는 중국은 아직 엔겔 개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CPI 구성 요소 중에서 먹는 게 많이 찾아요. 먹는 것의 비중이 33% 3분의 1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돼지고기. 돼지입니다. 뭐 전에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네. 중국은 돼지가 은행을 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의 그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CPI가 올라가게 되고 그럴 수 이 있겠네요. CPI가 정기예금, 은행 예금 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네. 은행에서 자금이 대거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아. 그래서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신 2% 1%에서 헤맸냐 그러면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휘둘러쳤는데 중국이 최대 타격을 받았어요. 수억 마리의 돼지가 이제 죽었고 그것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네, 네. 아마 최근 1년 반, 2년 전을 놓고 보면 중국에서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전기차가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이제 양돈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아, 그래요. 근데 돼지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또 어미돼지로
되고 새끼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작년 금년 들어서 정상화가 좀 됐고. 정상화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을 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CPI가 이게 이제 낮게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금융입니다. 그래서 뭐 월가에도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죠. 네네. 그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데 이게 미국은 이제 돈을 무한대로 풀었다가 지금 집어넣는 단계인데 통화량 뭐 자산 축소 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로 갑니다. 이게 통화량을 늘리고 그리고 대출을 지금 늘려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는 바람에 중국은 2020년 이 하반기부터 부채 비율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1년에 지속이 됐고 그게 그 유명했던 헝다 사태가 터진 이유도 그거죠. 네네. 그래서 뭐 작년 6월에 헝다가 보도가 났는데 네. 뭐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또 수많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 부동산 경기 끝났고 중국 부동산 때문에 위기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중국은 계속적으로 부채 비율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기업 부채, 정부 그 전체 국가 전체 부채 비율을 낮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부채비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하반기에 부채를 조금 늘리는 대출을 늘려도 이게 될 만한 여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화량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줄여서 네. 이제 작년 뭐 하반기는 8%대까지 줄여놨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두 자릿수의 이제 통화 증가를 같이 하고 있는. 네네. 그래서 크게 보면 경기 요인, 그다음에 이제 금리 요인, 그다음에 통화 요인 이 세 가지가 이 미국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스마트마니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안전한 항구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의 폭풍우에서 네. 이게 항구의 역할을 하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얼마 전에 왜 시진핑 주석이 뭐 최근 뉴스인 것 같은데 그 미국이나 뭐 유럽 서방 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게 앞으로의 어떤 뭐 국제 정세의 거대한 이 갈등 구조로 갈 어떤 신호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나요? 그냥 정치적인 외교적인 발언이고 경제는 또 따로 이렇게 계속 잘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미국과 혹은 뭐 유럽 등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중국이 가면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의 발언은 항상 이제 그 뒷배경에 뭐가 있나를 봐야죠. 네. 그래서 그 느낌으로 보면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네. 전 세계의 대통령 중에서는 큰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푸틴이 이제 참석을 했고 거기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 했고 네. 그때 당연히 푸틴은 시진핑한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줘라. 또 당연히 이제 중국은 알았어라고 얘기했을 건데 네. 유럽에 나토가 있다면 아시아에도 또 나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의 나토는 어디예요? 그래서 그 나토는 스펠링이 약간 다른데 네. 노 액션 토킹 온이라고 노 액션 토킹? 말만 하고 액션은 전혀 하지 않는 네. 그게 바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지지가 이제 완전 나토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뭐 경제적으로든 뭐든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말만 하고 액션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랬냐를 한번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게 국제관계에서는 뭐 사람들하고 사이에서는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네. 근데 국제관계는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돈? 바로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의 한 2에서 3%. 근데 대유럽 수출은 이제 20%, 25%가 넘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
2% 3%를 이걸 도와줬다가 네. 유럽 전체하고 척을 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손실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이 입으로만 여전히 이제 뭐 러시아를 제재하면 안 된다, 뭐 이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 말로 주로 중국은 해결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래서 돈이 되면 네 하고 액션을 하는 것이고 돈이 안 되면 그건 입으로 그냥 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우리 뭐 중국이 어떤 특성을 갖냐 그러면 만만디다. 천천히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성질 급한 놈은 답답해서. 이게 답답해서 이제 죽는다 이러지만 네. 제가 보고 경험하고 이제 비즈니스 해본 중국은 만만디의 반대말은 콰이콰이디거든요. 빨리빨리. 아 그래서 중국은 돈이 안 되면 만만디 세워라 내워라지 돈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쫓아오는 콰이콰이디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중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특별히 그 중국의 어떤 지금의 스탠스나 뭐 이런 것들이 경기나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군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중국이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네. 미국의 액션이 뭐냐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국의 견제나 네. 압박을 위한 미국의 액션 플랜이 이게 이제 영향을 주게 돼.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네. 중국의 이제 뭐 최근 2년 반을 보더라도 미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자 중국도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네네. 이제 수동적인 공격을 한 것이고 이게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선제적으로는 이게 실력도 없지만 공격할 만한 이제 이 동기가 별로 없죠. 네. 사실은 자기보다 월등히 더 센 놈하고 싸움을 걸면 그것은 뭐 불보듯이 이게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중국 자체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디로 가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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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휴전선을 가서 이제 철책을 보고 또 미군 부대를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생략을 하고 이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올 때는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갈 때는 우리 현대차하고 회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러 온 것 아닌가.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IPEF 인도 네네네. 패시픽 이제 이게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일본으로 이제 가입하게 되는 것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였고 또 목적이었죠. 근데 우리도 거기에 화답을 했고.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뭐냐고 그랬을 때 미국이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줬어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IPF다. 그 공급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공급망이죠. 그래서 치포.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기술 생산을 하고 있는 4개 나라가 연합해서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이제 반도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 네. 그 4나라가 바로 미국의 장비와 기술, 일본의 소재와 장비,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생산 기술이죠. 네. 그래서 이 4개 나라가 맞먹으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는 100%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PF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고 하면 네. 정말로 이것은 미국,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끝이 난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가죠.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중국 않군요. 주가는 멀쩡하게 있었고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조금 그 본질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바이든은 뭐 따져보시고 뭐 하실 필요도 없이 주가를 보면 그것의 이펙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걸 반영하진 않는 것 같은 뭐 분위기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 그 이른바 어마어마하게 뭐 반토막 혹은 뭐 그 이상까지 갔었던 빅테크 주식들도 지금 분위기가 꽤 많이 반전이 됐죠. 뭐 알리바바니 뭐 이런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약간 네.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디디 출신 같은 것은 반독점법 또 데이터 보호법, 네네네. 네트워크 보호법 이런 것에 이제 그 문제가 돼서 그 주가가 대폭락을 한 것이고 최근에 보면 홍콩에서요. 거의 한 일주일, 뭐 2주일 사이에 주가가 300% 올라간 회사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서 신동방 온라인이라고. 신동방 온라인. 그래서 그 회사가 뭐하냐면 중국 최대의 사교육 업체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동방이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 같은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같은 메가스터디 뭐 이런. 그렇죠. 네. 최대의 학원인데 한번 저번에 때려 맞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중국이 그 우리가 80년대 했던 것처럼 사교육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 매출액이 빵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신동방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학원의 의자하고 책상을 8만 개를 전부 이제 농촌에 기부하고 거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발상 생각이 아주 대단한 것이 바로 그 온라인으로 교육하던 그 회사가 네. 라방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거기서 이제 농산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업체가 농산물 수박을 팔고 복숭아를 팔고 소고기를 파는 지금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300% 올라간 이제 비기트를 한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영어 일타 강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가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그분들이 쇼핑 이 호스트가 돼요? 양반들이 이제 영어로 쇼핑 호스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크라는 것은 어떻게 세냐 그럴 때 a piece of steak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고기 덩어리의 양사는 예를 들면 피스라고 얘기해.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뭐 웰던, 미디엄 웰던, 뭐 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말로는 예를 들어 스청, 우청, 뭐 조청 이렇게 일하는데 네. 야 스청, 우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조청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그럴 때 이건 웰단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사교육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에서 홈쇼핑을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아주 이제 착한 채널 이렇게 해서 재미난 게 하루에 1,200만 명이 120도 아니고 1,200만 명이 접속을 들어오는 해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대폭등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홍콩에 상장돼 있는 교육 업체들이 네. 이제 대거 주가가 같이 올라간 게 최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 또 이제 턴어라운드 했다고 하는 것의 배경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 지금 알리바바나 탄센트나 뭐 이런 이제 진짜 빅테크 회사들은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규제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조에 한국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독점법이나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법은 이것은 물러선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신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겠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럼 왜 이제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네네. 거기에도 상해 봉쇄와 같은 오미크론 사태가 깊이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해부터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봉쇄가 되면서 어떻게 물건을 구매했냐고 그랬더니 전부 온라인으로 전자상가래로 구매를 했던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수나 이런 것들에 플랫폼 기업이 없이는 이게 지금 내수 부양이고 뭐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립 서비스를 우아하게 해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을 자르죠. 그래서 뭐 10%를 자르겠다, 20%를 자르겠다 하는 것이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금년에 1,070만 명의 대졸자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게 9월 학기죠. 그래서 4, 5, 6월이 주로 이제 취업을 하는 시즌인데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가
봉쇄가 됐죠. 네네.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고 싶어도 면접 보러 갈 수가 없고 기업도 직원들이 아파트 밖으로 못 나오는데 고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이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과거 같았으면 이제 중국도 은행, 공상은행, 뭐 건설은행 같은 은행이 제일 좋은 직장이었다가 네. 그게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웨이 같은 IT 기업.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도 아니고 플랫폼 기업, 한국의 젊은이들도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회사 이제 직업 선호도로 보면,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인기도가 젊은 대졸자들한테 굉장히 높죠. 근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얘들이 고용을 해줘야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도 해소하고 고용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규제를 살짝 푸는 듯한 느낌을 줬지만 규제를 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네.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개미금융이라고 아리바바의 네네네. 핀테크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IPO를 해가지고 공모까지 끝난 회사를 이제 상장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모자금 다 돌려주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그 듣는 얘기는 바로 이제 마윈이 네. 그 금융 포럼에서 금융 당국자들 앞에서 이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뮨털이 박혀서 네네네. 저것이 이제 네.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핀테크 회사는 네. 핀테크이기 때문에 이건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금융당국의 감독을 우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가면 내버려 뒀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자본금이 2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네. 대출금이 3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예금 기능이 없으면 자기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네. 근데 자본금이 200억인데 어떻게 대출을 3조 넘게 했냐. 그 비밀이 봤더니 대출을 해준. 근데 이게 아리바바가 그 자회사로 갖는 엔트파이낸셜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이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 저등급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은 많게는 연율로 20%까지 이자를 받아요. 고리 네. 대금법이죠. 근데 이 대출 채권을 이거를 ABS를 만들어서 네. 이걸 자산 유동화를 해버린 거죠. 대출 채권을 모아서 채권을 만들고 요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요 돈을 갖고 다시 대출해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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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무한 루프가 돈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엔터파이낸셜을 중지를 시켰냐면 그리고 한번 터지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회사의 엔터파이낸셜이 이제 우리 같은 알리페이, 예를 들면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게 주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은 그렇게 맞추는데 손익 구조를 봤더니 이거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고리 대출이 전체 수입의 63%를 차지해요. 3분의 2가 이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하강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이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부실 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실 채권은 결국은 ABS를 산 금융기관들이 다 떠안게 되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중국에서 바로 터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금융당국이 IPO를 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것을 시킨 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것은 핀테크 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엔트파이낸셜을 다시 IPO 서류를 받아준다. 뭐 그런 기사가 났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은 엔트파이낸셜의 수익 모델은 이제 없어졌다. 무한 루프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자 수입을 누리는 것은 이건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요. 자기 네, 자본금만큼만 일정한 비율만큼만 하게끔 보통 금융가격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상장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시가총액은 과거에 비하면 아마 5분의 1, 10분의 1 토막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에 네, 네.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봐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럼 그 기존의 그 영업 방식 이건 이제 못 한다는 거군요, 엔트파이낸셜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금융기관이 아닌데 금융에 장사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ABS를 통한 네. 예금 창출 기능을 무한대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네,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엔트가 우리나라 카카오페이인가 뱅가 갖고 있는 거기죠? 그런 식이죠. 텐센트가 갖고 있어요. 아 텐센트? 네, 카카오를. 다른 데인가? 네, 텐센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 표면적으로 그냥 마인이 그냥 미운털 박혀서 이렇게 구박받는다 요 정도는 아닌 거군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중국의 지금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집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만한 변곡점이 좀 지금 뭐 예상되는 게 좀 있습니까? 뭐 변곡점 항상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다가 보니까 아 이거 경기가 이게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여기에 우리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또 최근 뭐 3년 동안에 이제 미국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주가라는 것은 경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경기 하강을 볼 것이 아니고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 누가 먼저 경기를 바닥치고서 나오냐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냐, 어떤 나라냐, 어떤 산업이냐를 놓고 보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가 피크아웃했기 때문에 네. 바텀아웃도 가장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미국의 대안 시장으로서 중국이 뭐 상당한 기간 정도 네네. 이게 또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경기 바닥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피크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닥을 바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서 예측하는 걸 보면 대략 이제 금년 4분기 뭐 이 정도를 그 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 사이에 네. 중국에서는 이제 아마 금년 2분기 정도가 아마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투자의 선택지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요? 아니면 많이 빠진 애들 아니면 뭔가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뭐 빠지는 놈은 빠지는 거고 가는 건 가는 건데 네. 트렌드로 놓고 보면 그건 경기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네. 그래도 좀 더 뭐 섹터 중에서도 뭐 이쪽이 좀 더 유력해 보인다 혹은 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쪽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이제 그거는 봐야 되는데 네, 네. 지금은 전 세계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정부가 했고 네. 쿨다운 시키는 것도 정부가 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오미크론 사태로 도시 봉쇄로 인한 엄청난 충격을 네네. 이걸 어떻게 리커버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네. 뭘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재정 지출을 왕창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년 한 2.8% 정도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낼 거라고 목표를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5 내지 6%를 낼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이 튼튼해요. 그래서 이 감세를 왕창 해줘 세금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한 1조 1천억 정도 세금을 줄여줬는데 금년에 한 2조 5천 이상 세금을 줄여주면 그만큼이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국이 뭐 GDP가 한 100조 조금 넘는데 감세로 한 1% 정도 소비 기여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세 뭐 기업들한테 아니면 가게? 뭐 둘 다 아 그래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내수가 소비가 그 GDP 기여도를 보면 거의 한 68%, 9% 가까이 돼요. 그래서 소비가 안 살면 꽝인데 그럼 소비를 살릴 때 뭐를 이제 건드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냐면 두 가지 품목입니다. 아니, 하나 중국 GDP에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기여도가 GDP 성장하는데 기여도가 아 그래요? 그럼요. 수출 뭐 이런 거 아니고? 수출은 5%그 내외가 안 되죠. 보통의 경우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을 뭐 제조 대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중국의 전체 GDP에서 지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이쪽의 비중이 이제 60% 가까이 되는 특징이 있고, 네. 그래서 내수 소비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품목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두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왜 자동차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1년에 자동차를 2,650만 대 정도 사요. 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고, 또 중국도 이제는 가계 소비에서 최대의 소비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부양하게 되면 네. 이게 전방산업인 철강, 기계 이게 같이 올라가죠. 아.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구매가 끝나고 나면 그 차 타고서 소비하러 다니고 관광하러 다니기 때문에 네네. 연계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석유 먹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53%를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하고 자동차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중국 정치 중에서도 보면 지금 자동차주하고 그 리튬이니 뭐니 하는 이제 배터리 관련되는 주가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바로 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수혜자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는 뭐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뭐 이런 데서 보면 중국이 부동산 거래 면적이 40%가 뭐 줄어서 네네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회복 불능이고 저건 끝났다. 유령 도시망도 이제 늘어난다.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좀 체크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되냐. 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4월달, 5월달에 중국이 전체 GDP 한 70에서 75%를 차지하는 지역들이 도시 봉쇄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도시 봉쇄가 돼서 아파트 밖을 못 나가는데 집 사러 복덕방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었거나 굉장한 신용위기가 와서 이것이 구매력이 상실됐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없이 물리적인 이동이 일시적인 막혀서. 제한이 되면서 이게 떨어진 거를 이걸 위기라고 보는 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금년 3, 4, 5월 달이 거래 면적이 확 줄어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지만 이제 6월 1일부터 중국이 도시 봉쇄를 풀면서 지금 6월 둘째 주까지의 그 일평균 부동산 거래 면적을 보면 네. 금년 1월 달에 피크 수준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2달 반 동안 갇혀 있다가 소위 말하는 분노의 구매가 이제 등장한 거죠. 아. 그래서 거래 면적이 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착공 면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설, 준공 면적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전체 GDP 한 18%나 돼요. 그래서 GDP를 한 2% 올리려고 그러면 부동산을 한 10% 정도 업을 시키면 1.8%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다가 이제 GDP 숫자는 부동산을 건드리면 좋아지는데 네. 중국은 금년도 GDP 목표가 5.5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아마 4에서 5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근데 부동산은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건드렸다 그러면 커지는 거죠. 첫 번째는 부동산이 이제 커지게 되면 전방 산업인 시멘트, 철강, 건자재가 움직이게 되고, 네. 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가구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전 음. 그리고 자동차 이게 순서대로 이것이 따라가고. 다 크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것이 하반기에 중국의 그 경기 부양에는 그 재정 지출, 네. 그다음에 감세, 그다음에 자동차, 부동산 한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있을 것 약간 같아요. 이제 지방 정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부양책을 쓰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좀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네네. 조금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은 이 지방 자치제가 아니에요. 중앙 집권제거든요. 네. 지방에 돈이 없으면 중앙이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금년에 보면 지방 정부들의 이 채권 발행을 대폭적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그 채권 발행을 통해서 SOC 투자를 왕창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지방 정부의 세수가 뭐냐 그러면 지역별로 물론 다르지만
이게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정 과목은 토지예요. 근데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토지가 없어요. 다 그렇죠. 국가 소유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정부가 50년, 70년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이제 그게 기업이 땅을 갖고서 이제 집을 짓고 공장을 짓는 건데요. 근데 이게 땅은 누구 소유냐 그러면 중앙정부 소유가 아니에요. 지방정부 소유예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면 네. 이게 토지 사용권 매각을 이걸 늘려가지고 수입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세수의 작게는 30% 많게는 300% 가까이가 토지 매각 대금이에요. 정확하게는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도 성남시나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가 모라토리움에 들어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네. 부도가 나는데 그렇다고 부도를 냈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지자체가 있는데도 그렇지만 중앙 집권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경기 부양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연히 자금 할당을 할 것이고 네. 그게 부족하면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든 토지 매각을 늘리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통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모든 성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니까 중앙정부가 안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거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너는 10억까지만 해라. 이제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정말 돈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서 이걸 못한다. 이것은 중국을 안을 자세히 들은 그런 네,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뉴스나 이런 어떤 분들은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결국은 뭐 중국을 아주 크게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중국 정부를 제대로 알면 그럴 가능성 많지 않다는 그 거군요. 엉터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게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지방 정부가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한 40%인가 30%인가를 쓰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로 올립니다. 네, 네. 그럼 중앙 정부가 예를 들어서 50%씩 모든 성액을 다 받아서 그걸 다시 지방성으로 재배분을 해요. 저게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특정한 지방 정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얼마나 밑보였냐, 이쁘게 보였냐의 문제지. 네. 이것이 뭐 그런 사항은 판단은 우리처럼 지방자치제가 돼서 지방이 지방을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해보면 네.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결국은 그건 국가 부채고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자동차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고 뭐 비아디 같은데. 네네네 예. CATL 같은 경우도 주가 안 좋았다가 올 이번 달에 한 30% 가까이는 올랐어요. 그리고 뭐 귀중 모태주 같은 이제 술. 네, 네네. 마우타이 가장 그 고급 이제 소비재인데 얘도 최근에 주가가 다 좋고 한데 또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최근에 또 열연 가격 같은 커머디티는 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보산철강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달에도.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은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이 소비가 이제 늘어나면서 다 전방이 다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뭐 세금에 대한 어떤 그 혜택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도 부양되면서 소비도 좋아진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소비재나 산업재 중에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소비자가 섹터가 좋죠. 아, 그래서 소비자가? 지금 방금 네네. 말씀하시는 걸 조금 제가 부연을 설명을 드리면 네네. 왜 비아디냐? 네네. 아주 간단합니다. 테슬라를 이겼기 때문에. 뭐 중국 대수- 마켓에서 대수로? 테슬라를 확실하게 추월해서 시장 점유율 완벽한 1등이 비아디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백주들 바이조 네. 이것들이 완전히 죽었다가 최근에 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물린 게 귀주 마우타입니다. 외국인의 최대 매수가 그 부분이다가 보니까 그래요?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왔을 때 일정한 포트폴리오만큼 당연히 이게 매수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것이고 CATL 같은 경우는 이것은 폭탄을 맞았다가 다시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게 그 국제 원자재 가격, 네. 리튬 가격이 피크 쳤다고 보는 거죠. 시장이. 그리고 이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CATL 한 개에서는 이미
전 세계 마켓의 한 35%를 가진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도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예측치마다 다르지만 미니멈 100% 이상 클 걸로 이제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규모의 경제로 일정한 부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수혜가 큰 회사가 바로 CATL입니다. 네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고 4배가 되면 66%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중국의 전기차가 100% 는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33%의 원가 절감 효과를 갖게 되는데 배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리튬이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중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회사가 바로 CATL입니다. 그래서 CATL에 대한 매수가 있는 거죠. 이번 달에 급등했더라고요. CATL? 네, 30% 올랐더라고요. 네. 아, 중국 전기차는 앞으로도 전망이 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많이 미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미세먼지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서울 시내에 먼지 나는 비싼 먼지 나는 공사장 하나도 없고 서울 시내 반경 뭐 1-200km 안에 꿀뚝이 있는 공장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스모그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불면 8시간이면 날라오는 중국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그게 심각하지만 중국은 네. 북경을 천도해야 되지 않냐. 그럴 정도로 너무 스모그가 심하니까. 심각해요. 근데 그 스모그의 거의 한 30-40%의 기여도가 바로 자동차예요. 그래서 중국이 1년에 자동차를 2,600만 대 가까이 사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자동차 뒷구멍에서 나오는 매연가스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그 휘발유의 이 순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연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방법의 가장 큰 것이 전기차 보급이 되죠. 근데 중국은 지금 석유 먹는 자동차에서는 중국은 전 세계 백화점이에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별의별 자동차가 중국엔 다 있죠.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의 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의 야망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를 다 먹는다. 이게 중국의 야망인데 그게 지금 실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시장의 절반을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먹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왜 전기차냐 그러면은 네. 이것이 이제 뭐 환경이나 이제 기후 협약, 탄소 중립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 생태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뭐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흑연 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이걸 중국이 완벽하게 생태계를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흑연 같은 경우 음극재 흑연 같은 경우는 인조 흑연이나 천연 흑연이나 간에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해서 공급하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도 가장 크지만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원자재를 이것을 작게는 한 59% 많게는 10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네. 이게 중국 정부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망을 이거를 충분히 갖게끔 하는 거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네. 우리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원자재 문제가 걸리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사시에는 네, 좀 우리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럴 수 덫이 될 있겠네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좀 뭐 다변화를 시켜 놓는다든지 해서 대비를 좀 해 놓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전병석 소장님과 함께 뭐 중국에 관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궁금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역시 뭐 어떤 걸 여쭤봐도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석 소장님.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3프로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